그 다음에 이제 관리 업무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업무 범위를 그 FM, PM, AM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관리의 범위,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 건물, 일반 집합 건물, 공동주택 포함한 일반 집합 건물과 대규모 점포로 이렇게 분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런 관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형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도입한 거고요. 부동산 관리자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은 명확히 정의된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갖다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 해서 FM 관리는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데 또 일반 소규모 저희가 공동 집합 건물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보수,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등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고 사용 공간이 쾌적 편안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PM 관리는 약간 자산 관리라고 그러는데 그 부동산이 재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관리한다. 임차인 유치, 임대차, 그다음 공실 관리,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를 만들어서 의사결정하게 만든다는 거. 결정 권한은 없지만 결정하기에 유도한다든가 이런 관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점포에서는 업종 관리, 용도 변경에 대한 거, 업종 변경이랄지 업종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요즘 장사가 저희가 어느 정도 전망이 있으면서 잘 되는 트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치를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일괄임대라는 것이 생소할 겁니다. 이건 상당히 개념이 긴데 그 점포별로 이렇게 임대가 잘 안 나갈 때는 통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키 테너트, 안카 테너트를 유치하는 것을 일괄임대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M은 자산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FM이 완성돼야 PM으로 올라갈 수 있고 PM이 완성돼야 AM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상호 보완 관계인 것이고요. 여튼 이건 구분된 거다. 유기적인 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일반 집합 건물에서는 주로 FM 관리다. 시설물의 관리다. 당연히 대규모 점포도 시설물 관리가 당연히 따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고 PM적인 면에서 대규모 점포는 굉장히 여기에서 업무가 많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집합 건물에서도 그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좀 설명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물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FM적인 면에서 이렇게 FM, PM, AM을 이야기한 거고 이거 장기수선에서 다시 장기수선은 이 시설 관리에 대한 개념에서 장기수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해까지 하게 되면 좀 다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대규모 점포는 업무 범위가 좀 더 다양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고 일반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업무 영역을 법에 있는 내용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 업무 영역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전문가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은 아까 FM적인 측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는 이제 집합 건물의 비용 성능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기간에 따라서 맨 처음에 이제 사용승인 입주할 때는 성능이 가장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경과되면서 성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이 떨어지니까 건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용이 경상적인 일반 수선비가 들어가고 또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품에 대한 들어가는 것,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에 들어간 것이 장기 수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의 유지에 대한 것들에 아까 FM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가치를 이야기해 버리면은 집합 건물이 감가상각이 적용하는데 오히려 떼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이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지만은 건물이 10년이 지났는데 2배로 떼어버리고. 근데 대규모 점포는 영업이 안 되면 분양가 이하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일반 집합 건물의 장기 수선 이 내용은 똑같지만은 건물에서는 대규모 점포에서 어떤 거냐면 효용 가치를 늘리는 비용들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에 관리비로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이 그 홍보비 개발비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보다도 어떤 저희가 어떤 트렌드가 여기에 입지시키면 성과가 잘 될 것인가 영업 환경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 것인가 조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치 향상 비용이 들어간다. 리뉴얼, 개발, 홍보 마케팅, 상권 향상 등의 소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가치 향상 이 건물에 FM적으로도 같지만 이보다 더 오른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 이래도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수선 비용을 소유자들한테 관리비하고 합산의 관리비에 태워서 이렇게 부과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 부분 소유권에 기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장기 수선에 넣어서 이렇게 보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냐면 장기 수선 계획은 사실상 추상적인 겁니다. 어떤 몇 년 후에 어떤 몇 개월 후에 수리할 거를 갖다가 지금에서 추적해내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면은 그때 산정한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볼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싸게 돼버릴 것이고 더 비싸게 돼 있고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계략적인 금액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만큼을 그런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만큼 적립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먼저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낮추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집합 건물의 소유권에 기해서 발생하는 수입들 이런 것들을 장기수선으로 보충해서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별로 보면은 그 관리자는 영리 추구하는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영리 추구하는 관리자가 되면은 영리를 추구하는 관리자는 바꿔줘야 맞겠죠. 이거를 관리비를 근본 원칙인 관리비를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많이 받아야 영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를 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관리비가 발생되는 거예요. 에너지 전략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관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이 100원 될 거를 70원 되게 만들면은 이게 발생되는 비용을 전략하는 것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관리비를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또 관리의 수입을 많이 창출해서 그만큼은 관리비에 공제를 시켜주면 경감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비 경감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법인입니다.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업자도 이제 부가세나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이 관리의 수익을 처분할 때 대규모 점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잉여금 정상적인 법인세도 납부하고 잉여금을 처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이상은 20%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억의 수입이 발생했다. 그럼 4천만 원. 그럼 거기서 2억 중에서 1억을 갖다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내려고 하는데 이 처분 과정을 거치면 법인세가 4천만 원을 낸다. 1억 6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위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대로 1억 중을 넣을 수가 있는데 법인세 부담 없이. 근데 대규모 점포 같은 데는 법인세 부담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분하는 먼저 국가에다가 장기수선 우리 저희 건물을 갖다가 유지하는 비용을 갖다 적립을 하는 건데 이거를 법인세로 부담하고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세에 대한 특례법이나 이런 데로 해서 뭔가 개선되는 방안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편칙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점포 관리의 특수성인데요. 자, 1번 유통산업발전법 내용, 대규모 관리자의 업무, 2번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그 다음에 3번 판례, 4번 판례, 그 다음에 5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리비 부과에 대한 것이 2017년 10월 31일에 법제화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2008년 5월 1일부터. 자,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 아까 대규모 점포 관리자 업무는 상거래 질서 유지, 소비자 안전 유지,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여 필요한 업무 이 세 가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12조 사항에서는 구분 소유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매장이 부장된 대규모 점포에서 관리자 업무 중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따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 그 사상에 느레시티라는 3,000구자 정도로 분양된 그 중소형 이렇게 그 상가가 있는데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여기 관계자분이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대규모 점포를 하면서 사업 시행자들이 집합금융법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 이때 당시에는 사실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를 갖지 않고 거기에 그 저기 있는 그 입점 상인들, 소유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를 이 사람들한테 이제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내가 당신들이 관리비를 부과시킬 수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소송을 벌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소송을 벌였는데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가 대법원에서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리자 업무다. 예? 이렇게 해석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 업무 중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허용되면 소유권 행사 충돌되거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을 정의를 하고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 운영 그다음에 공동시설 사용을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와 편익 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속한다. 그래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판례로 줘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 대한 평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판례 평석. 판례 평석이 많이 나온다는 건 판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거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그 대규모 관리 여기를 한번 대규모 점포 관리자 태양을 한번 봐보면은 대규모 점포 그 관리자가 시행사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입점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신고고 대규모 점포 개설은 등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고해갖고 관리하는 경우 시행사 위주로 관리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소유자나 그 어떤 입점 그 상인들에 대한 의사들이 그 어떤 저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권한이 굉장히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집합건물에 비해서 다른 집합건물에 비해서 그다음에 입점 상인 중심이 돼가지고 상인이랄지 번영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입점 상인 동의를 받아서 대규모 점포로 관리하는 그런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단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단의 재산을 그 아까 총유재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총유재산을 출자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입점 상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저기 뭐 관리자로 하고 그 여기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유통산업법에 의한 관리보다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를 우선화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태양들이 있는데 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여기에서 관리단 집회 개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규약 만들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적 개설자로 해서 관리한 동대문 같은 데가 많이 그렇게 큰 대형 상가들이 이렇게 대규모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야기된 겁니다. 자 여기서 판례에서 관리비에 대해 부과 권한이 있어서 대규모 관리자라니까 이 관리단 소유자들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양쪽의 관리가 병합돼 버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 노원구에 유경 데파트라는 그 상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존에 이제 관리단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했었는데 대규모 점포 점포를 개설하고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요건 갖춰가지고 그 노원구청에다 신고를 하니까 이게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된 거죠. 관리자가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서로 관리권이 있다 다툼을 해서 싸웠는데 분쟁을 했는데 다투게 됐는데 여기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인의 관리는 중단이 되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앞으로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판결로 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리가 됐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점포 관리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집합건물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권한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커지면은 어떤 것일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할 산자부 쪽이랄지 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 버리자. 유통산업발전법에 정말 부과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리비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다 공개하게 만들고 행정청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예, 감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과는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내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데에서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청주 드림플레,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여기도 이제 관리단하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하고 어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지금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대문 누전상가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운영을 하더라도 대규모 공용 부분의 관리를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 소유자들이 당신들한테 관리 권한까지 주지 않았다.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주차 수입을 갖다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 너희들 권한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다. 이거는 관리단의 권한이다. 관리단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복합용도 대규모 점포는 서로 이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통일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입법적인 어떤 해결 방안으로는 이거를 통합하는 어떤 법령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개벌법에 어떤 우선 원칙을 좀 적용해 가지고 어떤 통일성 있는 어떤 그런 법으로 이렇게 입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참고로 저도 올해 알았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올 2019년 4월 30일 날 제정됐습니다. 이런 법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물론 여기하고 관계없는 법이지만은 이거 이제 우리 관리하고 어떤 통합되는 법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정말 만들 때 뭔가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에 대해서 분쟁이 안 나는 그런 법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건데, 자, 실무적인 해결 방법. 이거는 그냥 모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이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은 제외되겠죠. 이제 일반 집합 건물하고 대규모 점포와 같이 있는 복합용도 집합 건물 전체가 다 대규모 점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가 다 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있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합 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의 기관이라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리위원회 임의기관이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인은 2년마다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단의 대표자가 관리인입니다. 관리단의 대표자. 아파트의 대표자는 아까 김용두 교수님 말씀하셨던 입주자 대표회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법인이라고 이 관리단에서 총유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관리규약상에 관리단의 기관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도 규약으로 넣어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감사 서로 견제와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관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법인, 관리단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단의 기관인 법인을 입점상인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가지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관리법인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되겠죠. 그러면 관리인은 2년마다 또 집합건법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임을 갖다가 그럼 관리법인을 갖다가 관리인으로 선임해 놓으면은 이 관리인은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주식회사도 되고 법인도 되고 자연인 개인도 되고요. 그리고 구분 소유자 되고 구분 소유자 아닌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자연인인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물론 이제 관리위원이나 감사는 관리인이 안 되게 해야 되겠죠. 규약상으로. 그래서 관리에 좀 아는 사람들을 관리인을 예부 영입도 가능하니까 예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관리인을 이 법인 관리단이 설립해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선정된 관리법인의 대표자로 앉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자로. 그렇게 되면은 자, 법인의 이 관리인은 대표자죠. 이게 대표자. 자연인 관리인이면서 관리법인의 대표자고,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면서 관리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비틀린 그런 관계를 갖다가 서로 융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들을 막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많이 못 전해드린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대부분 연락 오신 분들이 시행사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우리 관리자들이 관리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관리 비법도 좀 개발을 하고 뭔가 더 좋은 방법을 갖다가 해서 관리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실무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